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그 밖에 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떤 숭고한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미지뿐만 아니라 어떤 사운드, 특히 음악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연님께서는 그런 것들 기억하시는 거 있어요? 저는 자꾸 좋아하는 장면 하니까 이 영화 다 좋아하는 거 같아요. 대충 그렇게 말이 이렇게 나왔는데 또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문청이랑 관미랑 같이 이렇게 에피판에 음악을 같이 듣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문청과 다른 이렇게 일행들이 술자리에 같이 있는데 문청은 듣지 못하니까 계속 소외되거든요. 예. 그래서 관미랑 그 옆쪽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음악을 듣는데 문청은 귀머거리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근데 그 에피판의 음악을 들으면서 관미가 이 음악이 뭐 어떤 음악인지 막 설명을 해주는 그 장면이 있고 노래 로렐라의 연덕이라는 음악이 막 흘러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가 아니라 저번에 이 영화를 볼 때 거실에 TV에 저는 연결해서 주로 영화를 보는데 어머니가 지나가시다가 너무 아름답다. 그냥 영화를 안 보고 그냥 이거 너무 아름답다 하고 그냥 지나가셨거든요. 내가 느끼는 아름다움은 저는 영화를 쭉 봐서 스토리를 알고 얘가 귀머거린 걸 알고 있지만 저희 어머니는 영화를 전혀 보지 않았는데도 그 장면을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숭고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가 그 장면 자체가 되게 미학적으로 잘 짜여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느끼셨던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았고 그리고 그 듣지 못하는데 듣고 있는 문청의 모습이 예. 듣지 않고도 듣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관객을 의미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보통 이 영화는 89년도 영화이기 때문에 45년도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보고 있고 저같이 정말 한국에서 동떨어져 있는 관객들도 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경험하는 사람들을 문청이 상징하는 게 아닐까 그 장면에선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아름답다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연우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장면이 관영의 그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그 옆에 있던 관미와 지금 우리 양조위가 맡은 문청이 한쪽에서 그 축음기를 트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관미가 막 설명해주죠. 이 곡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이게 독일의 어떤 노래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역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데 실제로 이 영화 마지막이 보면은 우울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또 이제 기억나는 것들은 관미와 지금 문청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찍은 증명사진 있잖아요. 그 증명사진으로 좀 또 기억이 남아요. 이 영화는. 왜냐하면 마지막에 보면은 문청이 이제 끌려가서 소식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아버지의 이제 부재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아내랑 그 다음에 딸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남는데 역시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정서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픔이 내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픔이 흐른다.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좀 뭐 희망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니께서는 어떻게 또 그런 거 발견하신 게 있나요? 저는 이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출산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봤을 때 딱 에드워드 양의 하나 그리고들 아까 세미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화가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에서도 제 기억에 그런 울음소리 같은 게 나오면서 결혼식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굉장히 많긴 한데 할머니인 분이 아파가지고 나중에 결국에 장례식으로 영화가 끝을 맺는데 이 영화도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산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 아버지의 장례식 치르고 그 다음에 문청이 결혼하고 그리고 또 문청의 아들이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드워드 양은 되게 비관적인 슬픔으로 끝나버리는 데 비해서 허우쉐우셴 영화는 약간 그래도 이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다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라는 지극히 동양 철학과 같은 그런 사상으로 영화가 끝이 나는 것 같아서 되게 슬픈 역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이거를 발디뎌서 결국에는 대만이 다시 어떻게 보면 봄날이 언젠가 오지 않을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결말을 내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두 감독이 친하기도 친하고 같이 뉴웨이브 대만의 뉴웨이브 감독들이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되게 에드워드 양에 비해서 되게 호우시아 씨는 참
긍정적인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슬픔이 일종의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 슬픔이라는 게 미래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이님 말씀 들어보면 에드워드 양의 그 하나 그리고 둘은 결혼식으로부터 시작해서 할머니의 죽음, 장례식으로 끝나잖아요, 진짜. 그런데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 호샤오시엔의 비정 성씨는 아이의 울음과 함께 출발하고 마지막에 아이가 태어난다기보다는 그 할아버지와 아이가 같이 식사를 하지 않나요? 네. 여기 보면 내 형제의 아버지, 참 그 아버지 이마록이죠, 이마록. 그 극중 이름은 네 명의 아이가 그 소식도 모르고 2명은 죽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슬픈데 이 영화가 그럼에도 미래는 괜찮을 거라는 이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이유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슬픔이 있으면서 어떤 희망을 갖다가 양면의 감정 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작품 아닐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보는데 그 문청이 한 번은 그 형무소에 끌려가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나오는데 보게 되면은 지금 같이 있던 사람들의 유족을 찾아가는 장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보면은 그 유품이죠. 유품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제 남겨주게 되는데 그 피로 쓴 유서였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남아요. 근데 거기 그렇게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는 굉장히 오열하고 주변에 아이 3명이 무트거니 쳐다보고 있고 이 김어건인 문총도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자막으로 너희들은 삶을 중시해라. 아버지는 죄가 없다.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갖다가 처음에 볼 때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 영화 볼 때보다 집에서 볼 때면 이게 길기 때문에 중간에 정신 잃기 쉽거든요. 우리 영상예방 청취자 여러분들이라면 그러진 않겠죠. 좀 이러면 어때요? 그런데 이게 극장에서 보면은 또 그러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그 관람 환경이라는 게 저희가 모바일이나 스마트폰 아니면 또 TV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개인 노트북이나 PC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깜빡하면 금방 지나가요. 맞아. 그러니까 그 정서나 기분이 지속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 볼 때보다는 2번 볼 때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떤 아까도 제가 그런 표현했는데 가까이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 같다는 이게 누구 얘기인가요? 뭐 섹스피어 얘기인가요? 네, 셰익스피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에요. 만약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한번 회상해 보신다면 그땐 정말 고통스럽고 슬펐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 생각해보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들 많잖아요.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화 정말 아직 필름 필터링도 안 했는데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이 영화가 역사가 영화에 개입되는 것들이 이런 사건이나 소재뿐만 아니라 공간에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연우님께서는 그런 공간 뭐 특별히 생각나시는 것들 있나요? 저는 이 영화가 계속해서 뭔가 술자리라고 해야 되나? 밥을 먹는 식사 자리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다 이게 이렇게 방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공간이 구획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 이마록 가문의 집을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냥 식당도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공간을 재현하는 방식이 전 되게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는 계속해서 익스트림 롱샷이나 아무튼 그냥 롱샷, 롱테이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공간을 보여주는 방식에 있어서 공간 내부에서 롱테이크를 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다른 경우에는 엄청 뭉뚱그려서 흐리게 나오는 장면이 아니라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도 거의 롱테이크를 사용하는데 그게 그 공간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공간에서 떨어져서 뭔가 창이나 다른 데서 다른 방에서 보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같은 방에서 계속해서 지속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대각선의 형태로 서가지고 촬영을 하면서 롱테이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허우샤오시엔 영화에서 대각선으로 그렇게 롱테이크를 하는 작품을 많이 보진 않았던 기억이어서 이 비정성시에서 나오는 롱테이크가 조금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찌됐든 인물이랑 같은 방과 같은 공간 내에 카메라
관객과 관객이 위치한다는 점에서 그 거리두기를 얼마나 신중하게 하려고 했는지가 되게 많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또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 식탁이 굉장히 예. 중요하고 또 마지막에도 또 식탁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마지막에 그 비어있는 그 자리 그게 너무 좀 슬프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자식들은 다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빈자리가 가족들의 죽음을 막 강조하고 그 쓸쓸함을 강조하는 느낌이 아니라 아이가 또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 계속해서 아이가 저는 알게 모르게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버지의 식사와 그 아이와 함께한다는 점에서 뭔가 그 의자들이 다룬 새로운 기억들로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 비어있는 의자들이 뭔가 영화의 관객들의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전 그 식탁이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 아닐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그 비어있는 탁자가 그 이마록 가문의 그 가족들의 식탁 그 자석이라기보다는 그게 이 자리를 채워나갈 어떤 관객의 자리 아닌가라는 해석을 해주셨어요. 우리 영상해부학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다면 그 탁자에서 어떤 얘기를 나누실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저는 허우샤오시엔 영화 보면 항상 배가 고파져요. 정말 식사하는 장면 많이 나와요. 그 식사하는 장면 때문에 너무 중화 요리가 먹고 싶어가지고 나도 그래서 먹고 싶었는데 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저희 오늘 점심 주문을 먹어요. 그래서 여름님이 말씀하신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진짜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밥 먹고 싶어요. 저는 진짜 그 사람의 영화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허우샤오시엔 감독의 영화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영화 보고 나서도 중국 음식 먹고 싶다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이런 공간, 그 탁자 하나라는 이런 그 소재, 오브제만으로도 역사적인 것들, 집단의 기억들이 어떻게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나. 이거 굉장히 흥미롭기도 합니다. 그 밖에 제니께서는 뭐 다른 공간에서 어떤 역사적인 흐름, 시간적인 것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 비정성시에서 나오는 장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보여주는 방식도 그렇게 그닥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보여주는데 같은 카메라의 위치에서 같은 장소를 계속 보여주니까 그 공간 자체를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들고 또 그 공간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흘러가고 지나가는지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되게 대표적으로 그런 게 드러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관미가 일하던 공간이었던 병원 있잖아요. 그 병원의 통로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뭐 관미가 일하기도 하고 거기서 되게 문양과 문웅의 그 조직 상해 조직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문청도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오고 가는 공간인데 또 나중에는 거기가 관미가 출산하는 공간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자체가 되게 흘러가는 모습을 딱 보여주니까 공간 자체가 같이 우리랑 같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생명이 아닌 것들도 좀 살아있게 만드는 게 이 허우샤오시엔의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제니께서 잘 주목하셨던 병원이라는 공간에 고정 카메라로 지금 보시면 복도를 찍죠. 지금 제니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복도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뭐 지나가는 사건이긴 하지만 벌어져요. 예, 그런 것들이 타이완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예, 오늘 그 저희가 지난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 이후에 두 번째 시간으로 비정성시 타이완 유에이부를 대표하는 허우샤오시엔의 영화를 다뤄봤습니다. 예, 저희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코너 필름 필터링입니다. 예, 필름 필터링 시간인데요. 두 분께 한번 또 판정을 좀 맡겨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님 어떻게 판정 내려주실 건가요? 저는 저희 오늘의 방송 자체가 답정너라 생각해요. 저는 이 영화를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고요. 예. 제가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영화 보면 그 문청이란 캐릭터 때문에 계속 8월의 크리스마스가 엄청 생각나요. 근데 그거는 사실 멜로 장르, 드라마 장르이긴 하지만 사진사이기도 하고 저는 거기서 나오는 한석규 씨가 맡은 인물이 말을 하긴 하지만 거의
벙어리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해서 못하고 그걸 또 사진으로 유언처럼 남기고 편지로 또 남기잖아요. 그래서 뭐 전혀 다른 장르이고 역사의식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허우 샤오시엔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찐너 감독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게 많이 생각났어요. 제가 8월의 크리스마스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허우 샤오시엔의 비정상시 같은 경우에도 뭔가 제가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보면서 느낀 정서가 그냥 이게 멜로고 이름 너무 아름다운 사랑 이런 정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전 이거 비정상시랑 이어지면서 뭔가 영화를 찍는 방식, 영화에서 어떻게 인물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사적 이야기들을 어떻게 역사로 확대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많이 강력 추천드리고 예. 싶네요. 네. 연희께서 이제 그 필름 필터리 판정을 강력하게 추천은 추천인데 강력하게 추천해 주셨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강력한 추천에 힘입어 이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예, 제니께서 또 어떠세요? 저는 저희 이 개편하면서 하는 예. 게 그랬죠.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 예. 저희가 정해드립니다. 그 중에 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필수 교양같이 그냥 한 편 정도는 허우 샤오시엔을 언급하기 위해서 아니면 허우 샤오시엔에 대해서 잘 몰라도 아는 척하기 위해서. 아는 척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니께서 이 영화를 또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양조위가 나오기 때문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오히려 더 다른 태하얀 유에이부 감독으로서 에드워드 양의 작품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저희가 영화에 대한 어떤 이런 교양이죠. 이제 교양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이 영화를 봐라 하고 이제 추천해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그 두 분께서 비정성시에 관해서 좋은 얘기 해주셨고요. 예, 저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는 또 희극지왕으로 찾아뵙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예보왕 청취자 여러분, 저희 계속해서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저희 또 SNS가 뭐 트위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팟빵 파티 또는 아이튠즈에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고대하고 있거든요. 댓글이 안 달려서 그렇지. 저희가 열심히 또 소통하는 방송 되려고 노력하니까요.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